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여야 막론하고 경험이 많으시고 또 정치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혜를 언제나 국민의 마음과 더불어 일치시켜서 그걸 끌어나가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의 여의도 정치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최원일 의원님이 연대공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시각을 돌려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될 여의도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많은 절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었습니다.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오던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대표의 개인적인 사업 리스크가 당으로 옮겨서 당의 리스크로 전가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한테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김종인 박사님은 여야 정치권 또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현대사에서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 정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런 말씀을 오늘 듣고자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라도 다음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광욱 장관님 인사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연대와 공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광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양심 세력에 의해서 바로 세워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깊은 성찰과 모혈을 금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종인 박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계시는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한국 정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김종인 위원장님의 국민과 경험, 지혜를 다 인정하고 계시고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해안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름대로 1963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봐왔습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치 풍토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이러한 성과를 갖다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냐. 제가 여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웃에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나라처럼 우리가 여기 왔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그걸 하나의 모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80년대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도 그렇고 각종 연구기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21세기에 가면은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라고. 1989년도 기준을 볼 것 같으면은 당시에 일본이 참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어가지고서 동경의 토지값이 굉장히 올라간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또 대대적으로 제조업에 투자를 해서 21세기가 되면은 일본이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1989년에 일본의 니카이 지수가 39,000 가까이 갔어. 1995년도가 되면은 8만을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던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를 겪고 그 이후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일본 정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당이 수십 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점 왜소해지기 시작하고 정치에 전혀 경쟁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자체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오늘날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처음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라는 것이 탄생을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는 아주 최빈공국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는데 74년 정도 지나가지고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상당 부분 좀 들떠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기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참 최고봉에 도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과 맞게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민주당도 가서 무너져가는 당을 2016년도에 국회에 일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집권을 쓰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새누리당의 정당정책 모든 것을 변경을 시켜가지고서 결국은 19대의 과반 소속을 차지하게 만들어지고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끌어온 겁니다. 그러던 정당이 2016년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그 결과로 여소야대 상황이 돌입이 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갖다가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것까지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수도권에서 121석 중에서 17밖에 못 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당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원장으로 가가지고서 당명도 바꾸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가지고 밑바탕이 돼가지고서 또 정권 교체를 넣고 흔히들 얘기를 해서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무슨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을 만들어가지고서 서로 간에 정상적인 경쟁을 해서 나라가 민주주의 발전을 하고 그 바탕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우리 정치권이 제일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난 75년의 헌정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75년의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정권이 실패하고 어떨 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일반 국민이 평소에는 얘기를 못하다가 자기 의사를 표출한 선거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야지 근대 정당으로서의 정치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정당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당시에 제가 헌법특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당시 최대 이슈가 뭐였냐면은 헌법 개정의 직선제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는데 직선제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선두에 섰다고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야당의 지도자들로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직선제만 하면은 뭐가 다 해결이 된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헌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 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대통령 중심제,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본인들의 권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권력 구조, 거기에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다음에 직선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얘기해서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은 대통령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상의 질서를 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이다 하는데 그 민주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거에만 하면은 민주라고 생각하고 공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별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해요. 그런데 헌법상에 보장된 막강한 권력도 결국은 국민의 뜻을 반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과도 선거에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1987년 민주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돼가지고 지금 35년을 지났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9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럼 왜 나타나지 못하나? 이게 바로 정당에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소위 변화하는 국민들의 성향을 읽고 그 국민들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만이 정당으로서의 존립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을 다 가봤는데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냐면은 요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고 갈등 구조를 이루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양극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20년 이상 지났어요. 87년 체제 이후에 진보가 15년 집권을 했고 보수가 15년 집권을 했어. 그러나 보수가 집권할 때나 진보가 집권할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좁혀지질 않고 착근으로만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OECD 발표나 유엔의 발표를 보고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뭐냐면 OECD 31개국 중에서 한국이 30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득은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데 국민이 이렇게 만족을 못 하느냐.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도 보면 저 아래 가서 쳐져 있다. 그게 바로 뭘로 반영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사회지표가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평균치의 배 이상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생률을 딱 보이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 과연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상상하는 그 정치도 똑같이 양극화 현상이 생겨나.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할지 모르고서 계속해서 서로 시비만 걸고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서로 대화하고 화합을 해가지고서 국민을 그래도 잘 살고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의 요체인데 그 부분은 별 교례가 없어요. 정권이 그러면 어느 때 가장 취약을 했느냐 하면 자유당이 이승만 정권을 이렇게 보면은 정당제도가 해방 이후에 처음 생겨날 때 1945년도 처음 시작한 정당이 한국민주당. 그게 오늘날 지금 민주당의 원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원조가 된 정당은 1951년에 창단한 자유당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보수당. 근데 사실은 민주당도 처음 출발하기 이게 보수당이지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도에 사서의 개헌을 하고 나니까 자유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당이 결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55년도에 한국민주당과 국민당이 합쳐가지고서 오늘날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당의 뿌리를 따지면은 두 정당 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발전하고 구조가 변화가 되니까 국민의 의식과 행태가 다 바뀌었는데 정치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 의원님들은 안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자면 다들 의원님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나는 뭐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뭐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이 없고 그런 정치인이 사실 지도자로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버려요. 자유당이 무너질 적에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1958년에 4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게 우연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자유당이 서울에서 한석 빼놓고 다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당이라는 것이 서울 선거에서 그 당시에는 부정선거가 많을 텐데 지방에는 부정선거를 많이 하지만 서울에는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이 하다 보니까 자유당이 한석밖에 안 되고 다 떨어져요. 그랬으면은 의미를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6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는
부정선거를 공식적으로 획책하다가 결국은 4.19를 맞이해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그와 유사하게 그러면 공화당의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도 63년, 67년, 71년 세 번에 거쳐서 대통령이 직선제로도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71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71년에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 한석 빼놓고 공화당이 또 전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의회가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실은 유신정권. 그렇게 해서 유신정권을 6년 이어가는데 1978년 공화당이 또 서울에서 한석 빼놓고 다 진 겁니다. 그 한석 뺀 것도 야당이 두 사람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겨우 한석을 갖다가 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이 또 언제 나타났냐면 1985년도에 78년 선거 결과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가다가 공화당 정권이 무너져 버린 1985년도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그때 민정당이 또 서울서 한석 빼놓고 다 떨어진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저건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정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불가능하다 이런. 근데 지금 현 정부를 놓고서 봤을 적에 지금 이 정부가 탄생하는 국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국회다 이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당이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야당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뭐를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을 나올 것 같으면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여당이 정치적인 입법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민생과 관련된 사항, 이거는 여야가 없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별로 정치권에는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비방만 하는 현실이 오늘날의 소위 정치 현실이다.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세계는 굉장히 복합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본 3년 동안을 어려움을 겪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세계의 모든 공급망이 재편성되는 과정이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세계 경제 질서가 다시 형성되지 않느냐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정치권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국민 앞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전망을 보이는 정당이 지금 보이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회 현상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출산율이 0.7 정도의 출산율을 가지고 이런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을 시키느냐. 결국은 사람,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이 합쳐져 가지고서 오늘날의 이 성과를 갖다가 이루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생률 0.7% 가지고서 점점 사람의 숫자는 상황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나. 제가 조금 전에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 70년대 말에 노령화, 저출산 이게 이미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84년서부터 출산 대책을 세우는데 정치권이 그거를 형식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요. 이제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989년도에 제가 보건사회부 장관을 한 적이 그때 우리 출산율이 1.9예요. 그러다 내가 지금서부터 산하 제한을 철폐해라 말.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보건사회부 장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게 보사부장. 연금을 어떻게 제대로 가고
건강보험을 어떻게 가고 이게 인구 구조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거냐. 정치권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거냐 말이에요. 저출생률 이거를 돈 든다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젊은 부부들이 안심을 하고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위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에 다른데 우리나라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반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뭘 하게 하느냐. 노령화 저출생 대책이라는 걸 내놨어요. 지금 보면은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갑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 안정은 어떻게 시켜줘야 할 거냐. 뭐 연금개혁 이렇게 얘기해. 그거 내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네들의 생활 안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의 소득 대체율 40%를 갖다 가지고는 그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노후의 생계 안정을 갖다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뭘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걸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완전히 국민도 안으로 쪼개져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가 그 10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는 당시에 박근혜 대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51% 조금 더 받고 문재인 후보가 48.1%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2년 선거를 보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8.56%를 받고 이재명 후보가 40.83을 받았다. 근데 보수와 진보 이런 식으로다가 양분을 해보고 보면은 결국은 진보 쪽에 심상정 후보가 받은 표를 합할 것 같으면 그게 50%가 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게 대통령 선거 자체, 대통령제라는 그 자체가 지금 그 문제를 자꾸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는데 70여 년의 역사에서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계속 가야 되느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통령만 되면은 헌법상에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5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최근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중대선거구를 하면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작동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중대선거구를 할 생각을 하면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제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국회가 다당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은 집권당은 절대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국회에 다수당이 돼가지고 요리를 하려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각종 부작용이 또 나게 돼 있습니다. 중대선거구 제도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입에 바른 소리로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정치권이 됐다고.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1992년도에 일본에 잠깐 들려가지고 당시에 일본의 당의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로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일본이 관료 체계가 잘 돼가지고서 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치가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정치도 똑같이 관료처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에 문화도 똑같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근데 일본은 우리 보통은 역동성이 부족한 나라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명한 인사가 90년에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21세기가 되면 가장 골치 아픈 경제가 일본 경제일 거라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 말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충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도 일본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좀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인구의 면동을 좀 제대로 잘 보라는 얘기. 그런데 결국 가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분 말이 딱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권력 구조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적절한 거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지금 안 해요. 국회에서 헌법 개정하면은 대통령 중림제를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중림제를 하면 한국 정치는 더 나빠집니다. 자, 4년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한 번 올라올 것 같으면은 4년 하는 동안에 그 준비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낭비만 잔뜩 거기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중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 좀 정직하라. 정치인들이 정직하지를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상을 갖다 못하는 겁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행동은 다리간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창을 했으면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행동을 같이 해야지.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우리나라의 과거 대통령들의 공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다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실패를 한 사람. 자, 추가 대통령 망명 가서 외지에서 사망. 그 다음에 대통령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았고. 결국 가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탐욕이 심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탐욕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가서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데 앞으로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인간의 본능의 탐욕이 생겨나게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 거냐.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국회 구성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타협을 하면은 서로 대화하고 타협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국민들이 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진국을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고 큰 사회적인 변화를 거치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렇게 보면은 독일이 가장 이례적인 부가 돼 있다. 그 나라는 그래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갖다가 성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늘날의 위치를 갖다가 확보를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7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당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서로 타협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74년 동안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다 화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오늘과 같은 안전한 상황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과거에 실패를 했고 현재까지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한번 고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찾을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뺏기면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을 뺏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총선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당이 기반을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의 미래가 점쳐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2016년도에 제가 민주당 비례대표를 갖다가 할 적에 안철수가 당을 깨고 나와가지고서 호남을 완전히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를 하려고 호남을 몇 번을 내려가서 보니까 전혀 말이 맥히질 않아요. 그 안철수한테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호남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난 20대 선거를 통해가지고 수도권 정당으로 변하거든요.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서 2017년에 집권도 거기에 된 거예요.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기원을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고 이 집권당은 진짜 한심한 정당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뭐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정당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준비를 갖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가 끝났으면은 선거 결과를 졌든 이겼든 간에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서 정당으로서 내가 앞으로 제대로 집권을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서 정당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데서 전부 다 졌단 말이에요.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성북구, 노원구 다. 그의 패인은 서울 시민에 대한 조세 저항이 가져온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동산 투기 억제한답시고서 그냥 그저 보유세, 재산세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슨 국민의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동감해가지고는 선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가서 무슨 짓을 했냐. 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재산세 과표를 갖다가 현실화한답시고서 40%, 50%씩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또 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도 똑같이 조세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갖게 되고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못 살 때니까 경제가 무슨 선거에 크게 관심이 있겠느냐. 그러나 1956년 신익희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구호가 나왔을 때에 결국 그게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박정희 이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하면서 내세운 게 뭐예요? 절망과 빈곤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국민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게 가장 매력적인 선거구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도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한테 불과 한 13만 표 차로 승리를 했다가 그러다 이 1978년에 당시에 공화당이 서울에서 전멸을 하면서 전국에서 1.2%인가를 치게 된 게 뭐예요. 당시 부가가치세라는 걸 잘못 도입을 해가지고서 조세저항이라는 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생곡으로다가 살아오다가 보니까 조세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가서 정권이 변화하고 그런 모습을 갖다 보였는데 이 정치권이라는 이 정당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아라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20세기 국민하고 21세기 국민하고 다릅니다. 야당은 밤낮 극한 투쟁하는 것이 자기네들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해가지고서 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정보가 모자라고 일반 국민이 뭐를 잘못한지를 인식하기 어려울 적에는 야당이 극한 투쟁이라도 해서 그거를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 국민 스스로가 정보에 접할 능력이 아주 대단히 넓어졌기 때문에 야당이 소리 안 치어도 국민이 다 합니다.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적극적인 투쟁을 해가지고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고 국민들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극한 투쟁을 하면은 국민이 짜증을 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중도층을 어떻게 많이 확보를 하느냐. 여당이 참 정치를 잘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자꾸 만들면은 야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당이 잘하는데 그러면 여당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에요. 유명한 영국의 수상 처칠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바로 글자 그대로 오포지션, 반대하는 게 야당이다 이래요. 근데 야당한테 무슨 협조를 구하다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소리다 이래요. 야당이 협조해서 여당이 잘 되면은 야당은 희망이 없어진다 이래요. 야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뭐를 제대로 탐구를 해가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만을 제시하면 되는 거지 집행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국회에 뭐 170석 가까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집행 능력이 없어요.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별다른 진척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와 국회 야당이 극한 대립을 갖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야당이 의회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어루만져서 조금이라도 진척을 시킬 거냐 생각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다, 노동개혁이다, 무슨 교육개혁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개혁들인데 제도의 뒷받침을 하려면 국가가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의 뭐 한 50분 이상 이렇게 우리 김정인 위원장님께서 정치 역사, 또 헌정사, 또 우리 국민의 정서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받고 김정인 위원장님의 특강을 마치는 걸로 하겠는데 혹시 하실 분들 중에서 먼저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지금 그 여당도 야당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3의 정당이 가능한지. 글쎄요, 제3의 정당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 제3의 정당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저도 한번 제3의 정당을 만들어보자 하다가 무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치에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누가 날 보고 제3의 정당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역에서 출마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한 30명 정도를 모아봐란 말이야.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3의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양영두 의원님.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서민 경제가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의 지금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특이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선 작년서부터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분들이 한 달에 59만 원 받아가지고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는 과정이 아주 절차도 복잡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한민국이 명품의 판매량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고 그래 고급 자동차의 판매량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고급 차들이 전부가 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출생률 얘기를 하면서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되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애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해서 전체 국민을 놓고 봤을 적에 없는 사람의 숫자가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면은 애를 낳아서 최근에 유치원에 애를 보내려면 대학 등록금보다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애를 유치원에 보낼 수 없으면 애가 있다면 자라서 어렵게 사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애를 처음부터 안 낳겠다 이런 얘기. 나라는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1년 됐는데 현 시점에서 리더십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평가 내지는 생각을 좀 한번. 나는 그런 개인적인 평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국정 운영의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면서 국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법리스크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당내로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표결 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또 해야 하고 또 민주당이 앞으로 또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170석 의석이라는 거기 때문에 입법을 하려면 뭐든지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 남용을 하면은 그것도 장외에 나가서 투쟁한다, 뭐 극한적으로 뭐 대립한다. 이거는 현재 정치에서 맞지 않,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조용히 있으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돼. 대한민국의 정당이 정상화가 돼야지 정치 발전이 되고 정치가 발전이 돼야지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경제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안 나와요. 정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참 몸에 뵐 정도로 정치를 해야만이 국민을 끌어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이 과연 언제 나올 거냐.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는 제대로 국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최근에 와서 아마 더 끄적이게 될 거예요.